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유태인을 뜻하는 거랑 사회의 하층민을 뜻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로 히브리를 쓰는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의미의 히브리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층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은 왕가에서 보냈다. 심지어 모세는 파라오와 형제 사이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도 있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모세가 하층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장군으로 묘사되어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모세의 원래 이름 눈모세를 봐서도 짐작가듯이 하층민에게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이름을 가진 거로 봐서도 모세는 하층민이 아닙니다. 모세가 히브리 집단을 이끌고 탈주하던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 역시 카모세, 아모세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사회 지도층에 포함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누구나 알듯이 모세가 하층민의 삶을 살아본 것은 신하의 반대로 달아나 십보라의 남편으로 살아본 게 전부입니다. 평범한 양치기의 삶이 모세가 살아본 하층민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민족적인 관점에서의 히브리였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데 예전 설명에서 이미 했지만 히브리가 사회 하층민의 의미에서 민족의 의미로 변한 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즉 엑소더스 당시에는 히브리라는 민족 자체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엑소더스를 감행한 그 무리가 셈족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엑소더스를 감행한 그들이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이었다 하더라도 엑소더스의 주체는 셈족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던지는 의문점은 모세가 셈족이기는 한가? 테베의 남이집트 함족과 힉소스의 북이집트 셈족, 모세는 어디에 속하는 인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셈족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자기 편한 대로 부릅니다. 셈족 이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 건 모세가 유일하며 지도자의 발음 취향에 맞춰져서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의 발음을 여호수아로 굳힙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모두 원래 발음 호세아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셈족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말 더듬이로 묘사하며 말이 유창한 아론을 내세워 대신 발언하게 했다지만 제가 보기에 아론은 통역가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특한 자기 신앙 세계를 지닌 지도자가 말을 더듬었다면 카리스마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큰 무리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셈족의 이름도 아닌 자가 셈족의 언어에도 능통하지 못하다면 누구나 모세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경사들은 필사적으로 모세의 어린 시절을 왜곡하며 모세의 정체성을 숨기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정체성은 후대뿐만이 아니라 당대에도 의심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시나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야훼 신에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후에 히브리 집단에게 이걸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론 등의 일행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성경에는 신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변명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아론 일당은 모세의 외모가 자기들 셈족과 전혀 다르기에 이걸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쓴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실제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 수건으로 가릴 수도 있잖아. 우리 한국인은 최근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TV조선이 개옥할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며 그 직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박근혜 의원을 초청해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라는 자막을 붙여서까지 야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눈부신 박근혜 얼굴에 모세처럼 수건을 덮지 않더라고요. 신을 만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모세의 얼굴의 표현은 박근혜랑 동급이라 보면 될 것이고 수건으로 가린 건 진짜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아프간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탈출하려는 아비규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카불 공항에서 수송기를 통해 사람들을 탈출하게 한 책임자의 얼굴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일본은 한반도의 일본인들을 고국으로 송환하는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인들이 열도로 돌아가게 한 그 책임자의 얼굴을 아세요? 혼란의 그 현장에서 비껴난 우리들도 책임자와 담당자의 얼굴을 모르는데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달아나려 안달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끄는 그 책임자나 담당자 혹은 지도자의 얼굴을 알까요? 엑소더스의 현장에 있던 히브리 집단은 단연코 모세의 얼굴은커녕 그 존재나 위상을 전혀 모릅니다. 앞선 무리가 하는 행동을 뒤에 무리가 따라할 뿐입니다. 엑소더스를 감행한 셈족 히브리 집단은 십계명을 반포하는 그 순간 자기 지도자가 누군지 먼 발치에서나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의 무리와 그 지도자가 처음 대면하는 순간 지도자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주위 사람의 행위로요. 우리가 가까이 근접해서는 한중일을 분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먼 발치에서는 한중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먼 발치에서 아랍인과 이집트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셈족과 함족의 구분은 먼 발치에서 불가능합니다.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얼굴을 가릴 정도로 먼 발치에서 구분될 정도라면 그건 흑인입니다. 테베인 남부 이집트의 함족의 대공세에 밀려 북부 이집트 힉소스의 셈족이 대탈주 작전을 벌입니다. 대탈주에 성공해서 안전한 지대에 이르러 셈족 무리가 자기들을 이끈 지도자를 대면해보니 흑인이네? 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론 무리는 그 점을 우려해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원래 이름이 눈모세라는 건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질서가 잡히기 전에 혼란스러운 물, 나일강의 상태를 뜻합니다. 아스완댐이 생기기 전까지 수만 년 동안 나일강은 규칙적인 움직임을 반복해왔습니다. 서양력 7월부터 11월까지를 고대 이집트인은 아케트라 불렀고 이때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범람하는 나일강 물이 빠지면 고대 이집트인은 물기와 양분이 촉촉하게 밴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죠. 눈이 의미하는 건 이런 규칙적인 움직임의 나일강이 아닌 격렬한 물살을 보여주는 나일강의 상류를 의미합니다. 나일강의 규칙적인 물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 에티오피아 서반부의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과 아프리카 중앙부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백나일입니다. 6월 우기가 되면 엄청난 강수가 청나일과 백나일을 불어나게 하고 두 물줄기는 수단의 카르툼 근처에서 합류해서 이집트인 나일강을 이룹니다. 이집트에 비 한 방울 안 내려도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게 이 덕분이죠. 나는 모세에게 눈이란 이름을 붙이게 한 환경이 나일강 상류라고 추측합니다. 이집트 본토에서는 눈신을 섬기는 신전 자체가 없는데 이런 인기 없는 신의 이름을 막 태어난 아기에게 붙일 정도라면 그 아기의 출생지가 그 신의 이름의 위상에 걸만한 주위 환경을 갖추었으리라 추측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집필되거나 편집된 곳은 현재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요세푸스가 쓴 저서에 보면 희한하게도 쿠시, 현 에티오피아가 몇 번 등장합니다. 국경을 인접한 국가도 아닌데 왜 자주 등장할까요? 모세의 원래 이름 눈모세는 나일강의 상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세푸스의 저서에 따르면 모세는 에티오피아에서 군사작전을 했고 에티오피아의 공주와 결혼한 적이 있다.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국가를 운영하던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고 그건 단순한 결혼이 아닌 에티오피아와의 결혼 동맹으로 추측된다. 아론 일당은 모세의 맨 얼굴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걸 꺼려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집트는 셈족 북이집트와 함족 남이집트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인이 힌디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셈족의 언어와 정통 이집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히브리 집단의 언어에는 능통하지 못했지만 정통 이집트어를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모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나 에티오피아 피가 섞인 혼혈로 보입니다. 모세는 군사적 역량이 뛰어나 셈족 힉소스 이집트에 중용된 것 같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시나이 반도로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현대 유태인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눈모세가 쿠시 현 에티오피아와 여러 접점을 보이는 이유 역시 그 핏줄에 에티오피아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시바의 여왕이라 부르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팔레스타인 땅의 군주와 엮이는 이유 역시 이런 앞선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모세가 절대 셈족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 사후 모세의 후손이 히브리 집단에서 철저히 왕따 당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아론의 죽음이 서술되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기록된 아론의 죽음은 야훼 신의 죽음 예고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공개 처형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아론의 죽음의 장면은 미리암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처벌을 받는 인상을 줍니다. 저는 아론의 죽음이 단순히 신의 선고가 아닌 죄로 인한 처형으로 봅니다. 아론의 죄가 거론되지 않은 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예의였을 테죠. 문제는 아론이 처형되었음에도 아론의 직책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아론의 후손은 여전히 권력을 놓치지 않고 떵떵거리며 히브리 집단을 좌지우지하는데 모세의 자식들은 일절 권력의 전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셈족이 아니고 모세의 자식들도 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왕따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신명기 34장에 히브리 집단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죽습니다. 근데요, 서술된 양으로 보면 아론의 죽음보다 모세가 더 간략합니다. 아론의 죽음에는 그 자식들이 아론의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것까지 서술하는데 모세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땡이고 후손 얘기는 언급도 없고 더 심한 건 모세의 무덤까지 철저히 비밀로 숨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정정했다고 기록했음에도 모세의 죽음을 그토록 간략히 기록한 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암살밖에 딱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기록된 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권력을 이어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솔직히 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상상되는가 하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워낙 옛날에 봐서 주인공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황제의 아들이 황제의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 장면에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무엇보다 더 극적인 건 모세 사후 히브리 집단의 행동 강령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모세 사후 무엇이 극적으로 변했는지는 다음에 서술하겠습니다.